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천 개의 토착 부족이 전 세계에 걸쳐 살았으며 각각 고유한 문화, 언어 및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족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으며 북아메리카의 평원에서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그들만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중 많은 부분이 식민지 시대의 질병, 갈등 및 동화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20개의 수수께끼 부족을 소개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콜럼버스 이전에 카리브해의 섬에서 주로 루카얀으로 알려진 아메리카 원주민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비극적이게도 유럽인과의 만남 이후 끝났습니다. 루카얀족은 푸에르토리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자메이카를 포함한 대엔틸리스 제도의 타이노족 사회와 친척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600년경에 출발하여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와 루카얀 제도로 알려진 바하마에 정착했습니다. 나무와 초가 지붕으로 지은 그들의 집은 대개 직사각형 또는 원뿔 모양이었고 모래 언덕 뒤의 해안 지역을 따라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해먹의 발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492년 그들은 더 큰 루카얀 섬 전역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스페인의 착취로 인해 아무런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이웃 섬 주민들을 쿠바과의 광산과 진주은행에서 일하는 것에 이끌려 히스파니올라로 이주시켰습니다. 1492년경 2만 명에서 4만 명 사이의 루카야인이 섬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럽 탐험가들이 도입한 질병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처음 접촉한 스페인 사람들은 루카야인들을 납치했고 노예로 삼았으며 그 결과 1520년까지 바하마에서 이들을 완전히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19. 1500년에서 1700년 사이 주마노스라는 용어는 남서부와 남부 평원에 있는 세 개의 뚜렷한 집단을 가리켰습니다. 그 가운데 살리나스에서 톰피루어를 사용하는 푸에블로 인디언, 리오그란데 강과 리오콘초스 강을 따라 형성된 유목 및 무역 집단, 아칸소와 레드강 유역을 따라 있는 카도아어를 사용하는 위치타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멕시코 북부, 뉴멕시코, 텍사스 전역을 돌아다녔지만 그들의 주요 지역은 페코스 강 하류에서 콜로라도에 이르는 텍사스 중부였습니다. 주마노족은 들소 사냥과 무역으로 유명했으며 스페인 식민지와 다양한 토착 부족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말에 이르러 아파치족이 리오그란데 계곡 하류에서 브라조스 강과 콜로라도 강 상류에 이르는 세력을 장악하면서 주마노 사회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토 기반은 사라졌고 무역로는 단절되었으며 그들은 더 이상 별개의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패배한 집단의 주마노족과 같은 사람들이 아파치 집단에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18. 유토 아즈테카 인구인 니콜레뇨는 캘리포니아의 산 니콜라스 섬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의 개체수는 1811년 해달 사냥꾼에 의해 수행된 대학살에 의해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회원인 후아나 마리아는 1853년에 사망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산 니콜라스 섬은 이웃한 채널 제도와 마찬가지로 만년 이상 사람이 거주해왔습니다. 1835년 코디악 수달 사냥꾼들과의 파괴적인 만남이 있은 지 21년 후 히오르 에스나다라는 스페인 배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산 니콜라스 섬은 채널 제도에서 가장 험준하고 외딴 곳으로 대부분의 부족이 본토로 이주했기 때문에 소수의 주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그 섬에 남아 여러 해 동안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배와 함께 떠나기를 거부하고 아마도 배 밖으로 뛰어내려 집으로 헤엄쳐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생의 여인이자 그녀의 마지막 종족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산 니콜라스 섬에서 홀로 살아남아 물개, 오리, 고래뼈를 피난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18년간의 고독 생활 끝에 그녀는 스페인 배를 타고 돌아오기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후아나 마리아의 죽음과 함께 니콜레노아는 사멸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귀속된 4개의 단어와 2개의 노래만 남아있으며 그녀의 생애 동안 아무도 그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녹음했습니다. 17. 캘리포니아 출신 아메리카 원주민 야히족의 마지막 멤버로 알려진 이 씨는 19세기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로 인해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야히족의 인구는 약 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겨우 4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쓰리놀스 대학살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 결과 40명의 부족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뒤이은 폭력과 전염병의 유입으로 야이족은 황폐해졌고 북부 야나족은 멸종의 위협을 받았으며 야이족은 대량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44년 동안 이씨는 몇몇 생존한 가족들과 함께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1911년 여름이 되자 이씨의 가족을 포함한 야히족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해 8월 29일 이씨는 오로빌 근처에서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시 공무원들은 허스트 박물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 야생 인디언으로 묘사된 이씨는 현대 북미 문화에서 고립된 채 대부분의 삶을 보냈습니다. 또한 돌 화살촉의 마지막 알려진 토착 제작자로 유명합니다. 16. 오나족으로도 알려진 셀크남족은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남부와 칠레 파타고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 집단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구아나코, 작은 동물, 조개류, 가마우지, 열매와 같은 자원에 의존하는 사냥꾼과 채집인이었습니다. 셀크남은 클케텐이라고 불리는 남성 인문의식을 포함한 그들만의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19세기 후반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마주친 남아메리카의 마지막 토착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약 4,000명의 셀크남족이 있었습니다. 1919년에는 그 수가 279명으로 줄어들었고 1930년에는 100명이 조금 넘는 셀크남 개체가 남았습니다. 1974년 5월 마지막 순혈 셀크남인 은겔라 로이가 사망했습니다. 셀크남은 멸종에 기여한 몇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는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한 질병 확산, 대량 학살, 근절 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셀크남 아이들을 강제로 입양하여 유럽 가정에 동화시켜 셀크남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푸나너족에 속하는 셀크남어는 사멸된 것으로 여겨지며 오나어의 마지막 화자는 1980년대에 죽었다고 합니다. 15. 구안치는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대서양에 위치한 카나리아 제도의 역사적인 원주민 거주자였습니다. 그들은 구안치어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는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언어는 17세기에 섬들이 식민지화된 후 사멸되었습니다. 구안치의 기원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에게 수수께끼였습니다. 2017년에 실시된 유전자 연구는 구안치족이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구안치족은 동굴에서 살았고 기본적인 농사와 식량 채집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도기, 방부 처리, 미라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라들은 동굴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구안치는 15세기의 카나리아 제도의 스페인 정복 이후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정복은 구안치 민족 집단의 지배적인 스페인 문화에 동하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구안치는 지명과 실보 고메로라고 불리는 휘파람 언어를 포함한 문화유산을 남겼는데 이는 섬에서 먼 거리를 통한 의사소통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4. 가라만테스는 사하라 사막 내 리비아 남서부의 패잔 지역에 거주했던 고대 문명입니다. 그들은 선진 농업 관행, 무역 네트워크 및 기술적 성취로 유명했습니다. 가라만테스는 주로 농부와 무역상이었으며 약 3000년 전에 사하라 사막 횡단 무역로를 장악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대상 무역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은 아프리카 내륙에서 지중해 연안에 따라 로마의 도시들로 상품을 운송하는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가라만테스의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사막의 지하 자원에서 화석 물을 이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광활한 사막에서 성공적인 농업 사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도시인 가라마에는 약 4,000명의 주민이 있었으며 주변 교외에도 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별개의 문명으로서의 가라만테스의 쇠퇴와 멸종은 불행히도 잘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 7세기의 이슬람교의 확산과 아랍의 이 지역 정복은 가라만테스의 동화 또는 추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차루아는 현재 우루과이에 거주하는 토착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전사 문화와 유럽 식민지화에 대한 저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은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하여 1831년 살시푸에데스 대학살에서 대부분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살시푸에데스 학살은 우루과이의 첫 번째 대통령인
리베라가 이끄는 우루과이 군대가 수행한 대량 학살 공격이었습니다. 1831년 4월 11일 크릭 강둑에서 발생했으며 사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약 40명의 차루아족이 살해되었고 300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불확실한 숫자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몬테비데오로 강제로 끌려갔고 일부는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으며 일부는 파리의 인간 동물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는데 이 인구는 1831년의 파괴적인 사건 이전 이미 감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질병, 다른 집단과의 혼합, 이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 변화와 같은 요인들도 그들의 쇠퇴에 기여합니다. 12. 아카보 부족은 원래 인도양의 노스 안다만 섬 서쪽 해안에 거주했던 그레이트 안다만 부족의 10개 토착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이 부족은 보라고 불리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언어는 그레이트 안다만인의 다른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에렘타가로 알려진 숲 거주자와 아리오토로 알려진 소수의 해안 거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카보 부족은 2010년 1월 26일 마지막 멤버인 보아 시니어가 사망하면서 멸종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전 세계에서 살아남은 그레이트 안다만 사람들은 52명뿐이며 그들 중 누구도 더 이상 보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트 안다만인의 인구는 1858년 영국인이 도착했을 때 안다만 제도에 살았던 약 5,000명에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보아 시니어는 생애 마지막 몇 년을 누구에게도 모국어로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보냈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족의 구성원들조차 보의 노래와 그녀가 낭송하는 이야기의 레퍼토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 없이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나요? 11. 티무쿠아는 현재 플로리다의 북동쪽 해안에 거주하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입니다. 그들은 유럽인과 접촉한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는데 아마도 16세기에 후안 폰세 데 레온의 탐험 중이었을 것입니다. 티무쿠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1650년까지 약 13,000명이었으며 8,000명은 티무쿠아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관련 언어를 사용합니다. 티무쿠아족이 사용하던 이 언어는 스페인어 기록 보관소에 목록화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기록된 최초의 토착 언어였습니다. 한때 플로리다 북동부와 조지아 남동부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사용했죠. 그러나 이 언어는 오늘날 사용되지 않습니다. 18세기 초 티무쿠아의 영토는 크릭 인디언과 영국인에 의해 침략당했습니다. 이러한 침략의 결과로 많은 티무쿠아족이 무력 충돌로 죽거나 9세기의 질병에 굴복하여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19세기 무렵 티무쿠아 부족은 영국 정착민들과의 전쟁으로 멸절되었습니다. 10. 17세기와 18세기에 준가르크 한국을 형성하고 유지한 몽골 오이라트 부족은 역사적으로 4개의 오이라트 연방의 주요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준가르라는 용어는 왼손을 의미하는 몽골어에서 파생되었으며 몽골 군대의 왼쪽 측면이라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17세기 초에 등장한 여러 티베트 불교, 오이랏 몽골 부족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쿠바크세라이라는 수도를 세우고 영토 전역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준가르족은 불교를 믿었으며 주민들이 정착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소규모 생산에 참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18세기 중반 중국 청나라는 준가르크 한국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황제 걸륭제는 청나라 통치에 대한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 준가르족의 대량 학살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대량 학살은 1755년에서 1758년 사이에 일어났고 그 결과 대량 학살 당했다고 합니다. 추정 사망자 수는 준가르 인구의 70%에서 80%까지 다양하며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고 합니다. 9. 고대 정육점으로도 알려진 바카에이는 스페인 카스티아와 레온의 중앙 듀에로 계곡의 퇴적원에 거주했던 로마 이전 켈트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는 나바의 인터카티아였습니다. 바카에이는 켈트족 출신의 유명한 전사였으며 그들의 이름은 도살자를 의미하는 켈트어 단어 바코스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 기술, 무술, 로마 정복에 저항하는 흉포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기원전 153년에서 151년 사이 하루스라는 이름의 바카에이 족장이 이끄는 주목할 만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숙련된 기병으로 유명한 바카에이는 로마군을 상대로 게릴라 공격을 감행하여 현지 지형에 대한 지식을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하여
로마의 보급로와 전초기지를 매복 공격했고 로마군이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카이의 저항은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에 대항하여 다른 토착 부족들을 동원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카이는 결국 로마군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8, 칼루사족은 사납고 호전적인 종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의 탐험가들과 작은 부족들 모두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플로리다의 남서쪽 해안에 거주하는 남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에버글레이즈 지역의 고대 민족으로부터 진화했으며 초기 토착 문화는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칼루사족은 농업보다 바다에 더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어부이자 사냥꾼이었으며 그들의 주요 식량 공급원은 고기잡이와 사냥이었습니다. 칼루사는 플로리다주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동부 해안의 부족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다양한 다른 부족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사회 및 정치 조직, 탐합신 통치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면을 쓴 사제들의 행렬과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동조된 노래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인구는 유럽 탐험가, 전쟁 및 노예 제도로 질병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그들은 더 이상 별개의 문화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칼루사족은 플로리다에서 유럽인 침략의 영향에 굴복한 마지막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중 하나였습니다. 7, 베오툭족은 전통적으로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섬에 거주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인 베오투카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언어는 알콩키너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97년 존 캐봇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개체수는 약 5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베오툭족은 결핵과 같은 유럽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인들의 정착이 늘어남에 따라 베오툭족은 중요한 자원, 특히 바다에서 채취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뉴펀들랜드 내륙으로 몸을 떠난 유럽 모피 상인들과의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베오툭족은 또한 노바스코티아의 사냥꾼과 같은 다른 토착 집단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베오툭족의 인구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19세기 초 베오툭족은 익스플로잇 강 유역에 살던 소수의 난민 집단으로 전락했고 제한된 자원으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샤나우디텟을 포함한 마지막 베오툭족은 19세기 초에 사망했습니다. 1829년 샤나우디텟의 죽음은 베오툭족의 멸종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차차포야족은 고대 안데스 부족으로 현재 페루 아마존 지역의 구름숲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얀 피부와 금발머리를 가진 사람들로 묘사되었는데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 알려진 유럽인 조상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차차포야 문명은 잉카 제국보다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성기에는 인구가 약 50만 명에 달했고 구름으로 덮인 산의 정착지가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15세기 후반에 잉카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잉카족은 호전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차차포아족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시체 모양의 독특한 석관과 종종 북쪽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푸에렙의 기념비적인 요새로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잉카 제국에 동화되었고 그들의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믿어집니다. 차차포야 지역은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잉카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5, 카란카와족은 현재 텍사스 지역의 멕시코만을 따라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그룹입니다. 그들은 갈브스턴 베이에서 코퍼스 크리스티 베이까지 그리고 콜로라도 카운티의 현재 이글 레이크까지 내륙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카란카와족의 인구는 1685년 프랑스 탐험가 시에르 드 라살이 마타고르다만에 정착했을 때 약 4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나 1820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인구는 질병, 다른 인디언 집단과의 갈등, 환경 변화로 인해 약 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칸과 테아노의 공격으로 카란카와족은 해안에서 더 멀리 떨어져 더 남쪽의 리오그란데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1858년 테아노 군대는 카란카와족의 마지막 부족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남쪽의 멕시코로 이주했거나 다른 부족에 합류했거나 백인 사회에 강제로 동화되었습니다. 카란카와족은 뛰어난 활쏘기 솜씨로 유명했으며 그들의 활은 붉은 삼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인들과 접촉하여 금속을 얻은 후 그들의 활은 더욱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화살의 길이는 약 1m였고 끝은 강철로 되어 있었으며 야생 거의 깃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알려진 다른 언어들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 태즈메니아인은 호주 본토 남쪽에 있는 섬인 태즈메니아의 원주민들입니다.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도착하기 수천 년 전 그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풍부하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즈메니아 원주민 인구는 유럽의 식민지화와 뒤이은 흑인 전쟁의 갈등 이후 심각한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1803년 영국 식민지화가 되기 전에 원주민 인구는 3,000명에서 10,000명 사이로 추산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지 않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1835년에는 400명의 순혈 태즈메니아 원주민만 남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캠프에 갇혀 있었습니다. 1820년대 중반부터 1832년까지 벌어진 흑인 전쟁은 영국 정착민과 태즈메니아 원주민 간의 격렬한 갈등이었습니다. 게릴라전으로 치러진 이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600명에서 900명 사이의 원주민과 200명 이상의 영국 정착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거의 멸종 직전 역사가들 사이에서 그것을 대량 학살 행위로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3, 까나르제는 롱아일랜드 가장 서쪽 끝,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한 먼시를 사용하는 레나페 사람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가 1620년대와 1630년대에 뉴 암스테르담을 식민지화했을 때였습니다. 이들은 맨해튼 섬을 네덜란드인에게 팔 수 있었지만 아래쪽 부분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북쪽의 와핑거 사람들을 위한 계절별 사냥터로 사용되었습니다. 1636년 네덜란드 식민지 개척자들은 하나시 인디언과 협상을 벌여 그들로부터 땅을 사들였고 뉴 암스테르담 주시자가 발행한 증서를 통해 땅의 식민지 소유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카나시 인디언들은 아프리카 노예들과 함께 네덜란드의 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그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섞이게 되었습니다. 17세기 말에는 카나제족이 이 지역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부족의 한 구성원인 조엘 스퀴드모어는 1907년 사망할 때까지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까나르제 부족의 주요 마을 중 하나인 까나리제 지역은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마지막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2, 노르웨이 그린란드인은 10세기 말과 11세기 초에 그린란드 남서쪽 해안에 정착지를 세운 중세 노르웨이인입니다. 그린란드에 최초의 노르웨이 정착촌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붉은 에릭이 이끄는 이 노르웨이 정착민들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새로운 농경지와 무역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부족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 정착촌은 15세기 불가사의한 상황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해적의 습격을 포함한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독일, 무어, 영국의 해적들이 아이슬란드를 여러 차례 공격했으며 1418년 그린란드의 동부 정착지가 해적의 습격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노르웨이 정착촌의 종말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감소할 조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 정착지의 무덤들은 15세기에 묻힌 가임기 여성의 수가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여성이 출산 중 사망하거나 아이슬란드 또는 노르웨이로 이주하여 인구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 하덴두아는 때때로 사자의 일족 혹은 암사자의 아이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수단 동부에 거주하는 하미틱 출신의 아프리카 유적민 부족으로 아비시니안 국경에서 북쪽으로 거의 수아킨까지 뻗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덴두아족은 홍해 언덕과 수단과 에리트레아의 동부 사막에 걸쳐 퍼져 있는 더 큰 유목 목축 공동체인 베자 부족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정복과 식민지화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포함하여 외부 세력에 대한 회복력과 저항력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덴두아는 19세기 자칭 마흐디인 무하마드 아흐마드가 이끄는 영국 이집트 통치에 대항하는 반란인 마흐디스트 전쟁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많은 하덴두아 전사들이 마흐디스트 군대에 합류하여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고 영국군과 이집트군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등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1884년 타마이 전투와 1885년 토프렉 전투와 같은 전투에서 영국군에 맞서 싸웠으며 용기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부족의 일원이 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